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참 세상이 불안해지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 험난한 세월을 누가 잘 보여주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좀 길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서점에 나가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런저런 책들을 쭉 보는데 사실 그렇게 썩 볼만한 책들이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음속이 다 불안하죠. 지금 주식시장은 막 잘 오르고 자산시장도 오르고 뭐 수출도 잘 되고 뭔가 좋기는 하지만 야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라고 하는, 즉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을 전후하던 시절의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미래에 대한 아주 긍정적 마인드로 꽉꽉 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불안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한민국이 변한 거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점점 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가장 한 10년 사이에 큰 변화는 뭐냐면 10년 전에는 전 세계가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라는 것들이 몇 개 있었죠. 뭐 기후변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 뭐 환경과 관련된 것도 있었고 인류라는 어떻게 보면 한 종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 일부 반대도 있었고 뭐 불만도 있지만 대충 가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서로가 뭐 협력하고 서로가 뭐 손잡을 건 손잡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 좋은 거야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졌단 말이죠. 참 보다 보면 결국은 분명히 이게 내가 이득을 보겠다고 하는 단기적 판단으로 진행되는 일인데 결국은 모두한테 손해보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이렇게 쭉 나눠놓고 보면 몇 가지 모습들이 보이죠. 쪼개지는 무역, 그다음에 기후변화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고삐 풀린 말처럼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각각의 영향력을 막 행사를 하기 시작할 때 어느 나라가 득을 보고 어느 나라가 손해를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러한 상황, 누구는 어느 나라는 이득을 보고 어느 나라는 손해를 볼까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면 지정학의 영역이죠. 지정학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은 지도를 놓고 그 위에서 체스 또는 장기를 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둑이 더 정확한 표현일까요? 어떻든 간에 서로가 국가라는 주체들끼리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들의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극복하고 그러면서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정학이라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정적으로 중요한 초크 포인트들이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역이고요. 중요한 지역, 자원이 많은 지역, 뭔가 핵심적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 시대를 언제나 주도하고 장악해왔던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몽골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화석에너지가 있었으면 몽골이 그렇게 득을 봤을까요? 택도 없죠. 다 가축, 말 이런 것들이 최고의 에너지이자 자원이던 시절에 그것을 무한정 뽑아낼 수 있던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많은 지역들은 초크포인트를 둘러싼 갈등들이 경쟁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느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해? 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창출되는 가치가 유무형의 가치가 어느 지역이 높아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것이 토질, 생산력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땅 밑에 깔려있는 자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움직임들을 통제하는 그러한 교통의 핵심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도를 놓고 딱 보면 산맥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평야가 있고 도시가 있습니다.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 세계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에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호르무즈라는 해협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체 불가능한 핵심적인 초크 포인트로 여겨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만약에 주변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이런 나라들이 이란의 통제권을 피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쪽으로 전부 파이프라인을 깔고 뭔가 다른 방법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면 호르무즈의 가치는 어떨까요? 많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정학이라는 것을 변함없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플레이어들의 생각이 바뀌면 변동되는 그런 게임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조건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2026년 현재 전 세계의 물리적 환경을 가장 바꿔놓고 있는 기후변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책, 이 뉴어라는 책은 어떻게 보면은 기후변화라는 관점으로 본 지정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 제목에 대해서 저는 이거 그냥 오히려 편하게 기후변화로 본 지정학 아니면 기후지정학 이런 식으로 했으면 더 재밌겠으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을 해요.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덕을 보는 나라, 득을 보는 나라는 누구냐? 손해보는 나라는 누구지? 라는 이야기가 계속 변주를 되면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따뜻해지면 어느 나라가 덕을 볼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떠오르는 나라 어디죠? 미국 위에 있는 캐나다, 그리고 중국 위에 있는 러시아 두 나라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영구 동토, 농사짓기가 너무 춥고 그런 습윤 한냉한 그런 지역이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거기 있는 무진장한 토양 유기물들이 이제 경작지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압도적인 생산성을 보이지 않을까? 오히려 기후변화 때 이 북쪽에 있는 국가들은 득을 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보여준다라는 점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을 오늘 말씀드린 이 뉴라는 책은 그래요. 개케묵은 지정학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근본적인 환경, 그리고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경제, 산업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해요, 큰일 났어요가 아니고 바뀌고 나면 누가 승자지? 누가 패자지? 라고 하는 우리의 원초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경험을 가진 저자가 세세하게 짚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시베리아 영구 동토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뭐 최대 10도 이상씩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거대한 지역이 농경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세계 최대 식량 창고라고 하는 러시아 북극해 지역 어떻게 변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렴풋이 뭔가 러시아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결국 이 책은 그렇습니다. 정치와 역사가 아닌 과학에 따른 분석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인문 그리고 이공 이렇게 나눠서 세상을 바라봐요. 근데 그 두 개는 사실 같이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국제 정세는 이공계적인 마인드, 시각, 지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국가의 승패를 좌우하는 이런 것들도 많고요. 에너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다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후변화 그러면 재미없어 이게 아니고 기후변화라는 것은 어떻든 큰 판이고 그 변화하는 판에서 누가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그 활동이 어드밴티지가 있는 활동인지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자초하는 활동인지를 나눠서 분석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저 캐나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러시아 이 북극해가 녹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들 국가들이 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발을 들여놓기 위해서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누구도 패자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이 책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제 아서 스넬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 분이시죠. 이 양반은 이제 이 외교관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 많은 지역, 분쟁 지역을 포함한 여러 지역들을 다녀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분도 만나고 그 지역 현장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 힘든 모습들, 그다음에 반군, 테러리스트, 수많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보고 예전에는 이 지역이 이렇지 않았는데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었네라고 하는 수많은 직접적인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나와서 이제 지정학 리스크를 이제 컨설팅하는 어떤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배경, 무슨 과학적 지식 그런 거 없어요, 이 책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본인 눈 그리고 명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그 동네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고 여기 맞춰서 국제적인 정세, 지정학적인 측면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를 전 세계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리얼리티가 살아있는 지정학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책의 이 구성은 매우 독특해요. 아마 의도적으로 이런 걸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뭐야? 라고 하면 현대 과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제 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딩동댕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전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네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흙, 공기, 불, 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1990년대인가요? 제5원소라고 하는 영화도 이제 등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은 이 네 가지 요소 그러니까 흙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밑에 있는 땅이죠. 그러면 농사 그리고 자원 기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 공기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지는 기온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 있겠고요. 불은 당연히 에너지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어떤 수자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개별적인 요소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지정학적으로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올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체 4부 19장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기후변화 내용 뻔히 알아. 사실 뻔한 내용 이 책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을 재밌게 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다 보면 덩치 큰 나라들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큰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책을 보면 저자가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거의 모든 챕터에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막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던 중국의 모습보다 훨씬 디테일해요.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에 대한 현장 또는 아주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바라본 저자의 견해가 있다는 거죠. 러시아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2026년 변화는 이 기후지정학 속에서 중국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고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지만 찾아서 봐도 매우 재밌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의 첫 번째는 이제 흙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후변화 그럼 항상 떠오르는 육지 그러면 뭐죠? 사막입니다. 하지만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기 어렵죠. 그래서 바로 밑에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를 가르치는 사헬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역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 사헬 지역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만 끊임없이 요즘에 정정이 불안하죠.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프랑스가 개입했다가 물러나고 러시아가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가 간접적으로 또 PMC 같은 민간 군사 세력을 투입을 하기도 하고 등등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러한 지역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서쪽에는 모리타니아부터 오른쪽에 그 수단 그리고 에리트리아까지 이르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대륙 북부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으로 이 저자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후라는 관점에서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 지역이 건조해지니까 식량 생산이 줄어드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더 많이 싸워. 그러니까 불안해져. 그러니까 정정이 이렇게 됐어.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사헬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습연해졌어요. 습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 분명히 이제 강수량도 오히려 늘어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지역에서 증가하는 강수량, 수변함 이런 것들은 기존의 사회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붕괴시키는데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을 이 사헬 지역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생생하게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북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리비아를 거쳐서 아랍 지역, 즉 중동 지역으로 점점 시야를 넓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은 이제 아랍의 봄 시절에 외교관으로서 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켜봤던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이 합세를 해서 몰아냈던 제거했던 가다피 그리고 리비아의 운명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느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사람에 의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그러한 것들에 가지고 오는 혼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더해졌을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 지역이 그래서 혼란이 발생했어 보다 살아있는 생생한 사람들의 움직임과 대응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예상치 못했던 변화들이 이 책 1장에 여러 가지로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1장은 이제 흙이니까 거기서 흙에서 자라는 식량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식량이라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매우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이러한 건조한 지역에 있는 중동,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식량을 수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막힌다 그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상상력을 전개를 합니다. 이 책이 써진 것은 2026년이 아니겠죠. 그런데 꼭 마치 2026년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봉쇄를 한 수 내다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사실 저자는 이런 해상 봉쇄와 식량 운반과 관련돼서는 주로 대만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흙이라는 것은 이 육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육지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로막히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운하라는 걸 통해서 연결을 해서
훨씬 더 편하게 세상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흙과 물이 섞이는 지역, 즉 운하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들이 최근에 미중 갈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뭐 우리가 파나마 운하라든지 이런 지역,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니카라과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운하, 해상 봉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땅 속에서 채취하는 핵심 광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중국은 뭐든지 자급자족하고 스스로 다 하려고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100% 확보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강한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자원을 끌어모으고 있어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은 잘 몰라요. 근데 이 책의 제1부 5장에 보면 이 핵심 광물과 관련된 중국의 여러 활동들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마 이것만 보셔도 제가 봤을 때는 책값은 충분히 뽑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금 저자는 사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식량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운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만 상당히 음모론적인 이야기들도 중간에 섞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성공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지금은 이제 뭐 중국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원체 압도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됐었죠? 각국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우리가 달려들 거야라고 생각을 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이었죠. 그중에서도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광물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스볼트라고 하는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꿈을 꿨었죠. 그리고 막대한 투자도 받고 유럽의 여러 가지 자금 지원, 그다음에 투자 이런 것들을 끌어왔는데 사실은 다 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에휴 유럽 친구들이 무슨 제조업을 새로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쯧쯧쯧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이 책은 그거보다 훨씬 깊게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그럼 여러 장비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 장비들을 자기들이 직접 다 만들 수는 없죠. 어느 회사도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장비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큰 손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오고요. 거기에 따른 엔지니어들이 같이 와서 세팅을 하고 설치를 하고 운영을 처음에는 가르쳐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스볼트는 국제적인 입찰을 통해 가지고 중국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매우 저렴했겠죠. 근데 그 조건으로는 뭐냐? 마음대로 바꾸거나 뜯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관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보도 노스볼트 쪽에는 전달되지 않아요. 기계 특성도 전달되지 않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이 버튼 나오면 다음에 저 버튼. 이렇게 하세요만 알려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데 더 신기한 점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을 하니까 멀쩡해 보이던 장비가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망가져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당연히 라인은 엉망진창이 되고 원하는 효율성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뭔가 어떤 시스템적인 해킹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사보타주를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기자재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이제 의도적인 태업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야망을 좌절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되게 섬찟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땅 파면 많은 것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다 중국에 맡기고 해외에 맡기던 것을 이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이슈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 기업, 미국 정부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디선가 득달같이 나타나서 여기에 반대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을 합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저자가 어떤 특정한 광물에 대해서 채굴 작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어요. 결과는 뭐였죠? 없어요. 실체가 없는 가상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짓을 하냐?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가상의 없는 유령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의 활동을 미국 본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방해함으로써 자국의 유리함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저자의 이 전체적인 책의 신뢰성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의 활동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DR 콩고, 콩고 민주공화국과의 여러 가지 관련성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중국이 이 지역에서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머나먼 지역에서 중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영향력이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자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원으로, 그다음에 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농업으로 이렇게 봐도 재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이 저자는 제1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은 에너지와 관련된 자원인 거죠.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에 있는 막대한 석유 자원 플러스 해외에 있는 석유 자원을 자기들이 독점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과 시도들을 효과적으로 전개했기 때문인 거죠. 즉 이 책에서 말하는 첫 번째 1장 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지정학인데 저자는 그렇게 보는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유럽의 최대 강국들을 오히려 뛰어넘는 요인들, 그것은 석유라고 대표되는 탄화수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도발적이고 적극적인 수단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가 보기에는 21세기 2026년에 중국이 똑같은 패턴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달라진 점은 뭐냐? 그 당시에는 석유라는 탄화수소였고 지금은 여러 가지 크리티컬 미네랄이라고 하는 다양한 광물 자원으로 초점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것만 빼고 놓고 보면 100년 전에 미국이 했던 일을 지금 중국이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뭐 하고 있냐?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끙끙대고 있고,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이상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땅 속에서 땅이라고 하고 있는 이 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가 항상 세계의 권력 패권을 유지를 해왔고 지금은 다시 그것이 이동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다양한 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공기입니다. 공기라는 것은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점점 세상이 뜨거워지고 있어라는 점들을 잘 알죠. 하지만 점점 뜨거워지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규모 이주, 정치적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난민 사태를 통해서 그동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미 지역 같은 경우에도 농업이 붕괴를 하면서 이제 인신매매, 카르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 저자의 예상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70년이면 이제 앞으로 몇 년이죠? 한 40년 좀 넘게 남았습니다만 이때쯤 되면 전 세계 많은 토지들이 뜨거워져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렵고 농사를 짓기 어려우면 사람이 굳이 그 지역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자가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라는 거에 대해서 바로 우리 옆나라 중국을 가리킵니다. 어느 지역? 중국의 화북평야라고 하는 요 지역을 가리킵니다. 사실 화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삼국지를 비롯한 많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역이 있죠. 황하가 흐르고 있고 거대한 황토 고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생산성을 가지고 수많은 인구를 이제 부양을 해왔던 이제 그러한 지역이죠. 물론 그 와중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치수 등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 바로 이 화북 지역이죠. 저자가 보기에 2070년쯤 되면은 그 전부터 이제 이미 진행이 되겠죠. 이 지역에서 농업은 이제 쉽지 않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지역을 떠나야 될 것이야. 그러면 중국에 위기가 오나? 드디어 중국 망하나? 라는 저자에 대해서 저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중국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중국한테는 대안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안이 뭐냐라고 하면 저 위에 있는 러시아를 가리킵니다. 사실 러시아, 시베리아 많은 지역의 핵심은 뭐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영구 동토층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흙들은 여름이 오면 녹았다가 겨울이 오면 다시 얼는 것을 반복합니다만 그 하단부에 있는 영구 동토층은 계속 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오면 위쪽은 녹아서 이제 꿀렁꿀렁한 어떻게 보면 스펀지 같은 이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도 되게 어렵고 경작을 할 수도 없고 하는 지역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점점 따뜻해지다 보면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베리아의 대평원인데 중간이 갑자기 훅 꺼진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지금 지반 침하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영구 동토층 중에서 한 절반, 그러니까 한 5억 헥타에 이르는 막대한 토지가 이제 농경지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베리아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에서 지금 아무것도 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역들이 갑자기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농경지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한테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왜 중국에 좋은 이야기냐? 러시아는 지금 이 지역에 가서 뭘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 지역에 와서 농사를 이제 지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누가 가느냐? 결국은 중국 사람들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과거에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의 극동 지역의 많은 지역들은 중국 사람들이 지금 대규모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죠? 주로 가서 농사를 짓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경지가 있지만 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이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뭐 극동지방 정도가 아니고 시베리아, 광대한 시베리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토지가 열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역을 경작하려고 할 것이냐를 따져보면 결국 중국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본격화된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점점 넓어진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속국, 자원 제공국 같은 위치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저자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주어진 환경에서 거기에 맞춰서 이득을 보는, 즉 시베리아가 녹으면 그것을 중국이 어떻게 보면 다 잘 경영해서 막대한 농업 생산성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 이런 것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액티브한 활동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중국에서 전승절 행사 뭐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항상 날이 막습니다. 어떻게 막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비밀은 알고 있죠. 과거 소련, 지금 중국 모두 다가 최소한도 비를 오게는 못하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정도 할 정도의 이 날씨와 관련돼 있는 기상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제 뭔가를 쏴서 날려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이 기후와 관련돼서 뜨거워지는 것을 강대국들이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약소국들은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그냥 자기네 나라가 붕괴되고 떠나가겠습니다만 강대국들은 분명히 기후 엔지니어링, 뭐 기상 조절 뭐라고 표현이 됐던 자국간 이 날씨를 조절해서 자국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누가 성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 상당히 스케일이 크죠. 그런데 이 저자는 뭐 맞는 말이죠. 이 기후와 관련된 있는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는 딱 한 나라만 정해서 우리만 득을 볼 수는 이제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 날씨와 관련돼 있는 음모론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전 세계 기상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저자는 그거 아님이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렇다고 해서 이 날씨, 기상과 관련돼 있는 이것을 통제하고자 하고 있는 노력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자는 중국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미국의 기상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음모론이지만 중국의 이 기상 엔지니어링과 관련돼 있는 기상 관리, 기상 통제와 관련돼 있는 기술 개발은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를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끊임없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점점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티벳이라고 하는 이 건조한 지역, 사실 이 티벳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 그다음에 뭐 중국, 베트남 모두가 되게 중요한 저 위에 있는 지구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제일 큰 물탱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역에서의 빙하가 녹아서 나오는 물들이 이 나라들의 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이제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 지역에서의 어떤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상, 기후를 조작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테너 공정이라고 하는 뭐 하늘의 강이죠. 옮기면 이러한 지금 프로젝트로 점점 이어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중국의 공식적인 문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35년 이제 10년 남았죠. 2035년까지 획기적인 기상조절 기술을 갖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버려진 아무것도 없는 건조한 지역인 티베트 고원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자원도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을 이주해서 지금 티벳을 확실하게 자국 영토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티베트 고원에 비가 많이 내린다라는 것은 비구름이 여기에다 다 물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쏟아낼 게 없죠. 그러면 결국은 저쪽 너머편 인도 쪽으로는 극심한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도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벌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하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바라보고 단순히 어댑테이션, 적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바꿔놓겠다라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단순하게 그냥 기후변화 큰일 났어요라는 책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부, 요즘에 제일 관심 많은 석유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3부에서는 석유, 중동, 그리고 미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앞쪽만 봐도 되게 재미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정말 인사이트가 풍부하다고 느끼는 게 에너지라는 것은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 이거는 뭐 저도 맨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에너지의 성격이 권력의 형태를 규정한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멋있어 보이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석탄 같은 경우 광산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채굴을 해야죠. 지금은 물론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광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석탄이라는 것은 노동집약적인 에너지예요. 노동집약적인 에너지는 결국 사람을 모으게 되고 이 모인 사람들은 노조라는 별도의 체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작동한다. 즉 석탄 이꼬르 노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석유는 뭐냐? 석유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퍼내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퍼내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이제 펌프로 퍼내는 겁니다. 기계 그리고 운송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죠? 오히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석유가 중심이 되고 있는 체제는 뭐죠?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자본이 중심이 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정말 명료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전개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고도 재미있게 쓰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저자는 사우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아마 중동 지역 근무를 하면서 옆에서 지켜봤던 사우디에 대해서 아마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최대 약점에 대해서 이 저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유 자국 소비량이 계속 증가를 해요. 맞아요. 지금 전체 생산되는 석유의 지금 한 30% 정도를 자국 국내 소비를 충당을 하고 있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천연가스 도입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국 소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그대로. 그러면 갖다 팔 원유가 줄어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소득이 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석유 수요는 피크를 쳤어. 그러면 에너지 가격, 특히 석유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려갈 거야. 그러면 수입이 감소한 사우디가 과연 비전 2030 같은 그러한 거창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사우디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다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떨어질 일은 별로 없지만 기후변화가 중동 지역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변 지역 그리고 석유가 나지 않는 지역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더 온도가 높아지면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뭔가 살만한 지역으로 필사적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현재까지 그래도 석유의 덕택으로 그럭저럭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걸프 지역 국가들의 갑자기 100만 명, 15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밀려들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순히 중동 그러면 원유라는 1차적인 관점에서 보지만 이 저자는 기후가 만들어내는 대규모 이주 그리고 에너지 이거를 묶어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참 놀랍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특히 원자력과 관련돼서는 러시아와 관련돼 있는 러시아의 러시아를 빼놓고는 이 말할 수 없는 국가 간의 복잡 다단한 관계에 대해서도 간명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로도 재미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4부쯤 되면 사실 이 책의 후반부 되면 지금 재미가 없어야 돼요. 왜? 원래 한 주제로 계속 쓰다 보면 힘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책을 쓰기 위한 내용으로 계속 뒤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4부가 되게 충격적이에요. 저자가 이제 영국 사람이다 보니까 영국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놀라운 점은 저도 이번에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런던이 마실 물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아니 그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옆에 템즈강이 있는데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런던에 있는 상수원 중에 상당수 한 70% 가까이는 지하수에서 퍼올립니다. 이 런던 지하에 있는 백악 대수층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이것을 정수해서 공급하는 것이 런던 상수원의 이제 핵심인데 이것이 지금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원래 영국은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리죠. 근데 영국의 최근 강수량이 겨울에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하수가 충전이 안 된 상태에서 뽑아내는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2040년쯤 되면 물 부족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 정부, 런던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기후변화 그러면 가뭄만 이야기하지만 홍수도 되게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가던 중동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잘 나가던 예멘의 이런저런 지역들이 왜 몰락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수자원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체계, 즉 댐들이 연달아 붕괴를 하면서 온 사회가 쓸려났다. 역사적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를 막고 싶다면 하천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하천들은 국제 하천입니다. 여러 나라를 지나가는데 여기를 둘러싼 갈등들.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그 자체보다 그러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우선하겠다라고 하는 갈등들이 더 인류를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극 항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단순히 북극 항로, 북서 항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극과 관련되는 지정학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반가웠어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 스발바르 제도가 어떤 포지션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발바르 제도 중심으로 한 러시아와 나토의 여러 가지 움직임도 묘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일 요즘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린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린란드와 관련돼서 도대체 트럼프가 미국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저자는 되게 중국에 대해서 매의 눈을 하고 쳐다봐요. 약간 중국 스토커처럼 쳐다보는데 이 극지방에서의 중국 활동에 대해서도 매우 무서운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쇄빙선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중국이 북극권에 있어서의 주요한 플레이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어필하고 받아들이도록 지금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북쪽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싶을 때도 이 책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책 1, 2, 3, 4부 전체에서 저자는 이 변하는 환경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무엇인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나라, 어느 나라? 중국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경고를 이 책 내내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결국 책을 딱 덮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를 놓고 에이 재미없어 라고 밀어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정학 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뻔한 그러한 스토리가 아니고 그 결과로서 벌어지는 지정학적인 움직임 그리고 플레이어들의 움직임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춘 책인 거고요. 여러 나라들을 가면서 많은 일들을 한 직업 외교관의 관점이 잘 녹아있기 때문에 세련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생하기도 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잘 녹아있는 것도 페이지를 잘 넘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책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그것만 따로 뽑아서 책 한 권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중국이 마냥 싫고 무서운 나라라는 관점이 아니고 진짜 무서운 나라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반성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혼란상 그리고 붕괴하는 질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다 트럼프 탓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죠. 제일 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진짜로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 책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트럼프라는 개인이 만들어낸 변화라기보다는 이미
여러 가지 요건들. 저자는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라는 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보다 보면 그래요. 이제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기존 질서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변화할 것이다. 그런데 누가 승자일지 패자일지는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승자일까? 패자일까?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잘하면 분명히 승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이 책을 보다 보면 되게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지정학과 관련된 다른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맥킨더의 이제 하트랜드 핵심지 이론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맥킨더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가 중심이 된 대륙 중심의 어떤 가치관,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정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적 틀을 만든 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글쎄 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 시대 그러면 러시아의 그 넓기만 한 그 많은 땅들이 새로운 자원 그 자체로서 어마어마한 자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지역을 장악한 나라가 결국 위너라고 보면 야 이게 참 100년 만에 다시 맥킨더 이론이 실제로 맞는 이론이 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저자의 이 말들 중에서 사실 저 뒤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지정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솔직한 얘기로 미래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써놔요. 그러면서 과학적 팩트도 써놓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이 지정학과 관련돼 있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그냥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온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무작위로 추출하는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것이 전문가보다 더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미래는 예측 불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굳이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변화의 방향을 예측하고 그거를 맞추려는 노력을 이제 더 이상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맨날 강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그렇습니다. 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 맞추려면 내가 변화해야겠죠. 즉 예측이 아니고 내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냐라는 저자의 결론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기후변화와 지정학을 절묘하게 엮고 거기에서 중국이라는 주요한 플레이어의 움직임을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쫓아다니면서 여러 전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는 이 책. 어떻게 보면 정말 지정학 그 자체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지구본 연구소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구본 도서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재밌는 책 정말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좋은 책을 썼어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즐길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에 달려 있으니까 재밌는 방식을 개발해보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읽으면 재밌다라는 것도 공유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구본 도서관 시간은 뉴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